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요. 내 집 장만 때문이란 이유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매는 이제 개인 채권이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법원 경매 이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 매각되는 건 모두가 다 공매라고 보면 되고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날 17시까지 5시까지 네. 24시간 입찰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온미드 사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입찰하는 과정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그 채권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2, 3천을 내가 더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포기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네. 실무에서 가끔 보면 네. 이제 입찰 보증을 못 쓰다는 당하는 경우가 네.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를. 네. 그러니까 이제 경매나 이제 공매를 접할 때 네.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제 공매장이나 경매장을 안 가게 되죠. 아픈 상처가 네. 있어서. 그다음에 경매와 공매를 사면 더 이상 나에게는 행운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의가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소한 주의만 거치면 되는데 네. 등기부 띄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아까 초반에 너무 온비드 하나만 믿고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함이 필요하군요. 네, 예. 온비드만 믿을 게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쉽다 그러면 더 이상 공매가 아닙니다. 그래. 공매라는 거는 우리가 싸게 사서 네. 수익을 더 높게 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라면 네. 더 이상 공매가 아니죠. 네, 그런데 전문 용어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 답사를 해서 문제가 네.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권리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 대장이라든가 기타 입찰 대상 물건 또는 감정 평가서를 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네.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점유자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입찰 대상 물건에 기재된 물건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집행관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현황조사 제도가 국세지법이 도입돼서 공매도 생깁니다. 네. 좀 전에 말했던 납부 기간도 60일도 2012년 1월 1일부터는 네. 좀 안타깝지만 30일로 단축됩니다. 어머 세상에 빨리 사야겠네. 그래서 이제 2010년 오기 전에. 예, 점유자를 확인하고 네. 또 유치권자가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면 간혹 보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건물이 이제 한 30년 된 건물인데 네. 현장에 가니까 건물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그는 전에 있던 건물이 아니고 네.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받았을 때 네. 건물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간혹 잘못하면 법정사건이 성립돼서 어이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해서 매각 결정을 취소 신청한다든가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네. 네. 소일구 예약고 고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걸 조시하고 다음에는 이제 집합 건물인 경우는 있잖아요. 네. 이 관리비 같은 게 상당히 연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라면은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 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네.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게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부를 열려면 네. 표제부가 2개고, 네, 거기에 대지권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근데 일반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돼 있고, 또 이 건물의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반해서 네. 집합 건물은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각 호수별로 분양이 소유자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합 건물입니다.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용 부분은 이제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아니지만 이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뭐 체납이 됐으면 네, 다 물어줘야 되는 체납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같은 거는 3년을 초과되면 그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가지고 3년 공용 부분이면서 3년 치고 원금만 그 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또 방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죠.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부동산을 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2-3군데 정도 해도 되지만 꼭 4군데, 5군데 방문해 가지고 하나에서 2군데 중개업자는 내가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물어보시고 네.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매수하는 것처럼 하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 데를 3-4군데 좀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적당히 평가를 하시면 시세가 정확히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현장에 가서도 확인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면 학군을 굉장히 학군을 중요해요. 많이 따지죠. 학군이라 교통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검토한 다음에 그걸 같이 해야만이 좀 전에 우리가 부동산의 시세 파악한 거는 현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보통 집을 살 때는 그 팔 때를 또 생각을 하면서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내가 샀을 때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네. 혹시 그때를 대비해서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을 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이 착취 현상이라고 하죠. 착취 현상. 착취 현상이라는 이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에 이 마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좀 큰 평형을 찾고 주변 시세라든가 주변의 그 현황 같은 거는 파악하지 않고 부동산을 갖다가 바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고객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할 당시에 네. 이제 본인이 취득하더라도 본인의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선택하면 더 좋은데 네. 미래 가치를 판단하려면 그 주변에 실수요자들이 어떤 주택을 택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수요가 대형평에서 중대형이나 중소형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1인 가구도 참 많습니다. 많죠. 그런 1인 가구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용인시 기흥구를 갔는데요. 네. 이제 96평짜리 그 아파트에 예. 그 사람이 2분이 사시더라고요. 96평에 2명이서 연- 뭐를 하나?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그 청소하기도 노부부께서요. 힘들겠네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아, 진짜 2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이 이제 그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두 분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실수요자가 1인 2가구 됐다 보니까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자식들 분가하고 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좀 그 대형 평형보다는 그 30평대, 40평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득하면 그리고 그 주변에 실수요자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를 판단해서 상해 놓으면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평수가 30평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의 내 현재의 가치도 지키고 또 내 미래 가치도 이제 그런 주택을 역세권 지하철에 걸어서 10분. 지금 말하는 걸어서 10분 거리는 그 출퇴근 시간입니다. 출퇴 시간에 그 천천히 걷는 사람이 팔자 걸음하는 사람 없죠? 종종 걸음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쳐주는 데가 이제 2호선이나 9호선을 많이 쳐줍니다. 예. 뭐 다른 지하철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서운할까봐 4호선 다른 좀 껴주세요. 뭐 4호선도 껴주고 네. 3호선도 있고 네. 7호선도 다 있고 껴줍시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류도 확인하고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도 그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실수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입찰 대상 물건을 이렇게 보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측에 보면 네. 그 공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입찰 대상 물건이라면 네. 우측에 보면 공매 담당자가 있고 물론 여기 콜센터라 가지고 1588에 5321이 있고 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관한 설차에 관해서 공모험상이면 모든 거를 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온비드에 들어가서. 네. 124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죠. 여기 밑에 가면 이제 공매 담당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하냐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네. 이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 가격을 정해서 이제 낙찰자가 되면 네. 이제 그 대금 납부해 촉탁으로 대금 납부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돼 가지고 네. 이 사람한테 그 체납세액이라든가 네. 또 이 세금 압류 공매 같은 거는 세금이니까 체납세액이 있고 또 체납세 이 그 세금은 이제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해세가 아니면 그 법정일 갖고 기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저당하고 누가 우선순위라는 게 경하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그 공매 담당한테 체납세액이 얼마고 음. 또 당해세는 일반 근저당보다 항상 우선하는 채권이니까 당해세가 얼마고 네. 또 법정일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가지고 네. 좀 전처럼 등기부에 있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제 그 배분 요구 권리신고 및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다면 이제 100%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 인수는 계약 기간 동안 살도록 내버려도 되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보증금을 돌리지 주택 인도와 동시에 그 동시행 관계로 그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근데 이제 배분을 요구에 따르면 이제 전액 배분 받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배분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있다 그러면 그런데 말소 기준 이후면은 배분을 배분금이 한 푼도 없다라도 소멸되는 채권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무에서 보면 우리가 경매는 공매는 명도가 공매 왕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공매가 이제 명도가 좀 보면 그 건물 인도받는 게 좀 그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도 소액보증금 일정액,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리가 좀 전에 공매 담당자한테 체납세액을 알아가지고 당해세하고 법정기일하고 비교해서 그 체납세액이 많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배분을 요구를 했지만 배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큼 낙찰자한테 부담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안전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면 이제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꼭 입찰 받겠다고 높은 가격 쓰면 나중에 네. 수익성 고려하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이다 보니까 이제 과잉 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찰 들어갈 내 아파트를 꼭 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네, 막 흥분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높게 쓰는 분도 있는데. 네.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이나. 입찰자를 잘 모르고 입찰 들어갑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온비드에서 보면 그 공매 조회수가 있는데 네. 조회수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회수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실제 입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하는데 그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네. 반드시 이제 하루 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루 전에. 오. 왜냐면 이제 그 가격이 뭐 경쟁자가 많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더 높여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에 결정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낙찰 금액하고 네. 낙찰 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비용하고 네. 또 이사 비용하고 그 이에 또 큰 것이 이제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양도일 때는 그
1년 미만일 때는 50% 양도세고 2년 미만이면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근데 이제 2년 이상 가져야 이제 일반 세율로 해가지고 6에서 그 33% 그 양도세를 부과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양도소득세는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일가구 일주택은 비과세 비과세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간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취득가액하고 낙찰받은 금액하고 취득 시 재비용, 소유권 이전 비용 이런 부분하고 이사 비용 정도만 계산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현장 답사할 때 시세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팔 수 있는가? 네. 그게 나의 양도 차이라고 보면 되고 3년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된다면 3년 정도면 세월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제가 많이 봤고 네. 지금도 보면 그 금융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 봄 정도면 그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빠르면 올 가을부터 있고 지금도 조금씩 그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확인하시려면요, 온비드 사이트에 가셔서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또 어떤 물건이 공매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비드 사이트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순서를 저희가 마련했죠. 이름하여 미녀에게 물어봐! 예, 미녀에게 물어봐. 오늘은요, 공매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아이디 부동산 마왕님. 예, 얼마나 부동산 쪽에 손을 뻗고 계시면 마왕님이라고 하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공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면 2주택자가 되는데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출이자 내기도 급급한데 양도세 내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그 네. 세법상에서는 제가 이제 뭐 공매 좀인데 이 공매는 또 세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연 설명하면 우리나라 그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이사 가려면 네. 새로운 집을 먼저 취득해야 이사를 가지 않으면 네.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이삿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놓을 데가 없네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 마당에 갖다 놔야지 앞마당에다가. 네. 비 오면 제가 큰일 이제 나죠. 좀 속대편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법상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그 이주택인 경우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네. 이제 그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네. 그 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 방법이.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 2년 이내에 매각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네. 수탁하면 예. 2년이면 이제 360을 하면 730일이거든요. 730일까지 네. 자산관리를 수탁해서 매각하면 그 언제 매각되더라도 그걸 우리가 수탁재산이라는 걸 처음에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탁재산을 갖다 공매로 매각하면 네. 이제 그 비과세 받고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동산 마왕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 양도세 부과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후에 안 되면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부동산 마왕님께는요, 경제 서적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의 게시판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경제서적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오늘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